자, 오늘 초대 손님이 오셨어요. 아주 반가운 손님들 두 분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전 총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예. 네, 그리고 고성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오늘 첫 방송부터 너무 좋은 게스트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 진행을 아주 매끄럽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댓글창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황교안 전 총리님이 또 오시게 된 것도 여러 연유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전국이 지금 엄중한 시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8년 전하고 똑같은 데자뷰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우파 국민들 너무 지금 힘들어하시고 참담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님 모시고 8년 전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 총리님 8년 전에 우리 박근혜 정권 탄핵 국면에서 예. 참 그때 그 대통령 권한대행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우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탄핵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뭐 정말 바람이 막 불어가면서 대통령도 거듭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탄핵이 시작됐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탄핵이 아무 효과가 없는 말하자면 가짜 탄핵이었다. 탄핵 사유가 거의 없는데도 탄핵을 했고 그걸로 나라를 다 망가뜨렸고 좌파들이 득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뭐 책도 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총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참 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이 대한민국 전국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이 바로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전부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잘못이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다, 저기 잘못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말씀대로 8년 전에 참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이게 내 탓이다라는 이런 이야기 멘트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뭐 가짜 뉴스가 많이 설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나 제나. 근데 뭐 정치권에 가짜 뉴스가 있었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가짜가 횡행했어요. 거짓말이 득세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이제는 깨닫고 거짓말에 속지 않는 뭐 이런 변화가 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거짓과 가짜와 계속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8년 전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 난국을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결국은 내 혼자서는 안 되니까 우리 국무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국무위원들 중에 사퇴하기로 돼 있던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다 붙들어 놓고 또 더 잘 되기로 김종용 그 당시 금융위원장 부총리로 내정돼 있었는데 지금 그거 갈 때가 아니다. 자리를 각자 지키자. 이렇게 정말 똘똘 뭉쳐서 그 국무위원들 중에는 저보다 학교 선배도 있어요. 예. 4명이나 있는데 다 뭐 몇 년씩 선배인데 한결같이 똘똘 뭉쳐서 저를 돕고 같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고 그 덕에 탄핵 정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탄핵 자체는 너무 가슴 아프고 안 된 일이지만 그걸 벌어진 일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 활동하셨던 그런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황교안 전 총리님의 그 당시 표정, 발언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성국 박사님, 지금 요 아투TV 생방은 고성국 TV에서 지금 녹화 중입니다. 현재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8년 전 상황하고 지금하고 보시면 같은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네. 우선 8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나서 한 달 또는 2달, 석 달씩 거의 식음을 전폐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거의 뭐 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빠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헌재 판결 나던 날 5분이 현장에서 그 탄핵 반대 집회 시위를 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국회에서 이 탄핵 의결이 된 그 직후에도 거의 우리 자유파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요. 그리고 그때 그 배신자들이 당권을 잡겠다고 설치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선 지난 토요일 날 국회가 탄핵 의결하던 그 시점에 광화문에 100만 명 넘는 자유파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분들도 국회에서 탄핵 표결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단 한 분도 그 소식을 듣고 뭐 좌절하거나 또는 패닉에 빠진 분이 안 계세요. 정광훈 목사부터 지금부터가 투쟁이다. 그래서 탄핵이 표결 가결된 이후에도 광화문에 100만 인파들이 계속 모여서 탄핵 저지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제 지금 오늘까지 자유파 국민들 중에 어느 누구도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하게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박근혜 대통령은 8년 전에 본인이 자포자기해 버렸어요. 탄핵 심판 심리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어떤 이 법정 투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점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표결 전에 대국민 담화 28분짜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왜 비상계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정말 절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탄핵 가결된 직후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서 이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탄핵 심판소에서의 법정 투쟁을 통해서 무고함을 밝히고 그리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무너진 대한민국 바로잡는 일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그 당시에는 좌파들이 탄핵에 성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뭐 어쩌다 보니까 탄핵까지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얼떨결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권력을 찬탈했어요. 근데 지금은 8년 전에 그 경험을 그대로 한번 해봐서 그래서 탄핵 아니면 정권 잡을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탄핵이라는 이 헌정 중단 사태를 만들지 않으면 지가 먼저 감옥에 갈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이 조국이하고 이재명이가 이것을 공작적으로 획책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회 표결까지는 성공했어요. 한동훈 일당의 배신까지 겁박으로 끌어내면서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냥 포기하고 어디 무슨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순순히 탄핵재판소에서 파면됐으면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이가 혹시 대통령 자리를 또다시 문재인에 의해서 찬탈하게 될지도 몰랐지만 대통령이 딱 버티잖아요.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더구나 지금은 이 내란죄 형사소추 지금 재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란죄에서부터 말이 안 된다. 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 이제 어그러진 거예요. 네. 이재명이나 종북 주사파들은 한 두어 달 만에 탄핵시키고 또 두어 달 후에 대선해 갖고서 얼른 대통령이 되면 지가 감옥 안 가고 대통령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데 무슨 두 달 만에 탄핵 심판이 가능합니까? 내란죄 수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완전히 죽 써서 개 줄지도 모른다는 이 궁지에 오히려 몰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8년 전에는 배신자들이 당권을 잡겠다고 설쳐댔는데 한동훈이 조금 전에 쫓겨났잖아요. 네. 한동훈 똘만이 들인 장동혁이 진종호까지 어제 최고위원 사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8년 전과 완전히 달라요. 네. 국민도 다르고 대통령도 다르고 그리고 국민의 힘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르다. 그리고 저것들의 그 얄팍한 계산 다시 대통령 권력 탈취하겠다고 하는 이 얄팍한 계산은 이미 시작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발표하실 때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 멘트를 하셨는데 저도 그 멘트를 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또 사실 또 여성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힘든 부분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강력한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8년 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고 대통령이 좀 강력한 예를 들자면 법정 투쟁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 대응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네, 맞죠. 난 그게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드렸어요. 뭘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던가. 여러 가지 다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사과부터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빠지고 또 거듭 또 사과문을 내셨어요. 이런 것들이 참 큰 아픔이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로 불법과 싸우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죠. 뭐 내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법조인이고 또 이 공안 사건을 많이 했던 그런 법조인입니다. 내란 사건도 다뤄본 사람이에요. 다뤄본 사람입니다. 저는 내란이 법리적으로 되지 않는다. 내란이라고 하는 데는 목적범이거든요. 목적범은 일반적으로 다르죠. 사기니 이런 거하고 달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 목적범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국헌을 물러납니까? 본인과 우리 집권 여당이 국헌인데 그걸 무너뜨린다는 말 자체가 난 성립이 안 돼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법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뭐 지금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싸우면 이길 수가 있고 또 저나 우리 고성국 박사나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막아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결국 승리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네. 제가 지금 이제 이 황교안 총리랑 나란히 앉아서 지금 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50년 전에도 교실에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네, 같은 반에 나란히 책상을 들여하고 앉았는데 뭐 좀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때 죄송합니다. 우리 황교안 총리는 그때 그 학생회장 그 당시 학교호국당장에서 말하자면 범생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협객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싸워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나중에 두들겨 맞아서 뭐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기세가 꺾이면은 안 돼요. 기세가 꺾이면 싸우기도 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년 전과 굳이 비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 기세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변변한 싸움 한 번 못하고 그냥 쭉 밀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그저 한동훈이 같은 허접한 것들한테 내 운명과 나라의 운명 맡기기 싫다. 내가 헌재에서 당당하게 싸워서 살아 돌아오겠다. 이렇게 기세가 전혀 안 꺾였어요. 그러면 저 종북주사파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파의 기세를 꺾어놔야 되겠는데 기세가 전혀 안 꺾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잡아가둬야 되겠다. 이게 한번 구속이 되면 이게 김영현 장관도 1차 구속이 되니까 하루 이틀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네?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구속 수감이 되는 모습이 이제 온 언론을 통해서 저 기성 언론을 통해서 하루 종일 생방송으로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힘 자유파 국민들이 야 이거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갔네. 이제 싸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투쟁 의지를 접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종북교 아빠들이 그거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움에 임해서 기세를 꺾기 위해서 대통령 인신부터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검찰이 1차 영장 아닌 줄 빤히 알면서 아니 변호인단 선임할 시간도 안 주고서 영장 청구하면 그거 응할 사람이 누가 있어? 맞습니다.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 일반 시민도 그런 영장 그런 소환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차 영장, 3차 영장 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수사관 보내서 이 강제 집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게 저 종북주사파들의 그 아주 사악한 이 탄핵 파면 의도예요. 일단 대통령 기부터 꺾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광화문에 모여서 탄핵 저지하겠다고 투쟁하는 자유파의 길을 꺾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갖고서 이틀이고 3일이고 온통 기성 언론을 다 완전히 도배질을 해야 되겠다. 감옥에 가면 유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잘못된
법적 편견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론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범인으로 내란죄 수개로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탄핵재판하면서 헌법재판관들한테 강압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너네 그 탄핵 파면 안 해? 이렇게 강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서 싸워야 돼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우리 사법 원칙은 불구속 원칙이에요. 그렇죠. 불구속 원칙이에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불구속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도 하기도 전에 구속부터 생각한다. 정말 나쁜 짓이죠. 정말 못된 짓이죠. 이거 반드시 우리 막아내야만 되고 불법을 우리가 관행해버리면 나라가 불법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고성국 박사의 그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지금 우선 구속되는 게 부당해요. 예, 예. 이 천하의 잡범 이재명이가 수많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직 구속 안 됐잖아요. 천하의 잡범 조국이가 2심 징역형까지 받았는데도 창당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얼마 전까지 설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부터 한다? 이 검찰이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사실 조국 같은 경우는 기소된 지 5년 정도 지났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그것은 법률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여론재판으로 몰아가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국민들을 길을 꺾겠다. 이거죠, 이거. 그거부터 해놓고 하겠다는 거죠. 이번엔 기 안 꺾입니다. 예. 기 꺾인 사람이 없어요. 없고 지금도 전부들 우리 집회 가 보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지키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저는 기 안 사실 꺾고 정의를 우리 생각합니다. 자유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돼 있거든요. 8년 전 그 사태를 겪으면서 아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탄핵시키고 구속 수감시키는 이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난 주말에 광화문 집회에 제가 가봤더니 사람들도 엄청 나왔지만 거의 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저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거의 뭐 100만에 가깝다고 100만 이상이 나왔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인파가 모였는데 그 제가 그 집회 군중석으로 들어가면서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니 굉장히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때 우리 총리님 8년 전하고 이런 점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좌파가 그랬죠. 좌파가. 제가 총리 공관에 있는데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총리 공관에도 뭐 정말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겁박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본인 아버지 어머니 다 그래 그 총탄에 돌아가셨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좀 그 엄청난 압박이 오니까 대통령께서도 많이 이제 마음이 어려우셨겠죠. 뭐 저는 저대로 지키려고 애썼지만은 뭐 그게 부족했어요.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짓에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싸움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황교안 총리 계속 되풀이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어쩌다가 정말 준비가 안 돼서 또는 너무 뜻밖의 일이라서 뭐 당황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실수하면 그게 바보지.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절대 두 번 패배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번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현실 판단에 입각한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전선은 세 개의 전선으로 구축돼야 된다. 세 개의 전선으로 구축돼야 된다. 첫째,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전선이 있어요.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을 비롯한 그 내란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먼저 지켜줘야 될 전선이 있어요. 그게 사법전선이고 법정전선이에요. 헌재가 됐건 내란죄 수사가 됐건 당당하게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듯이 또 김용현 장관이 뒤따라 하고 있듯이 비상계엄 발동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혀 내란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들을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투쟁을 해줘야 돼요. 이 전선이 우선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우리 황교안 총리도 법률가시지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나 다른 사법부와는 달리 국민 여론을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쓰고 거기에 좀 약한 부분들이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있었거든요. 특히 8년 전에 대통령 탄핵 때 그랬어요. 그렇다면 뭐 지금 황교안 총리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촛불 들고 좌파들이 다 둘러싸고 국회도 에워싸고 헌재도 에워싸고 막 이러면서 겁박했잖아요. 그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헌재를 우리가 에워싸야 됩니다. 저 종북 주사파 집회 저거 우리 자유파 집회 절반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그걸 계속 그것만 보여주니까 마치 여론이 그런 것인 줄 알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요.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론이 좌파 집회만 보여줘도 실제로 그 밑에 그 직원들 시켜가지고 이 자유파 집회는 과연 몇 명이 모였는지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다 체크해요. 그래서 그게 헌재 심사예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전선은 우리 자유파가 쳐야 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두 번째 탄핵 저지 전선을 쳐야 되고 헌재 앞에서 탄핵 저지 전선을 우리가 쳐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전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번에 정말 8년 만에 다시 그 통안의 이 한을 남겼지만 국민의힘도 어쨌든 여당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을 할 때 원 내에서 또는 때로는 원 밖에서 장외에서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싸워줘야 돼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한 첫 출발이 비대위 구성 아닙니까? 한동안 이거 오늘 우리가 쫓아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전선, 대통령이 가장 앞에서 이 법정 전선을 지켜주고 우리 광화문 자유우파가 광화문과 헌재의 이 탄핵 저지 전선을 구축하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제정신 차리고 전열정부에서 같이 뛰어들어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전선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전선이 지금 같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등이 이제 담당해야 될 부분은 법정 투쟁이죠. 법정 투쟁. 그리고 아스팔트 국민 세력이 담당해야 될 또 여론 전쟁 이게 있고 또 당 내부에 당 지도부가 이제 새롭게 결성이 되는데 이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우리 총리님 8년 전 상황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실 텐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담당해야 되는 어떤 법정 투쟁 이 부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또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아스팔트 세력과의 어떤 연대 투쟁 그리고 당 내부의 비대위 또 투쟁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선 대통령께서는 굳건하셔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이 힘을 낼 수가 없죠. 여러 분들이 많이 우리 대통령을 돕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결국에 싸워야 될 포인트를 잘 잡고 예를 들면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헌재 같으면 헌재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똘똘 뭉쳐야 된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힘이 제일 문제입니다. 국힘이 제일 문제예요. 여기는 하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너무 무너져 있어요. 비대위 또 이렇게 대행체제 이렇게 돼가지고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힘에도 좀 힘을 주고 국힘에 우리가 좀 힘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제일 취약점이니까 취약점을 채우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 시민의 힘을 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회에 나가서 시민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국민들이 정말 모여가지고 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 SNS니 이렇게 통해가지고 힘을 모으고 한 군데도 하지만 집중적으로도 하지만 전국적에서 그런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제 강론으로 한번 짚어보죠. 먼저 비대위 체제가 이제 조직이 되면 비대위는 어떤 인적 구성이 필요하고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할지 우리 고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을 잘 뽑아야죠. 네.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선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여의도나 또는 광화문에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몇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우선 김문수 비대위원장 추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동안 김문수 장관이 보여줬던 그 소신과 그 강단 있는 행동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적임이 아니냐. 또 김문수 장관이 장관하기 전에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쭉 함께 해왔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뭐 저는 뭐 현직 장관이지만 권한대행한테 사표 내고 그 다음날 비대위원장 맡는 분들 그게 뭐가 문제겠냐 싶어요. 한동훈이는 그렇게 해서 비대위원장 안 됐습니까? 네. 자, 김문수 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윤석열 정부를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우선 윤석열 후보와 함께 경선을 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 후보가 된 직후에 가장 먼저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스스로 대선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수위에서도 정책본부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4대 개혁 같은 것들을 입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설교통부 장관 하면서 건폭과의 전쟁이나 이런 불법 파업과 관련된 전쟁에서 원희룡 전 장관의 그 전투력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강력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야인으로 있어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어쨌든 당 내에서 현역 의원이 나와야 되지 않냐. 비대위원을 맡더라도 비대위원장을 맡더라도 그러면서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선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각각 장점들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를 역임했기 때문에 의원들을 통솔하고 원내에서 저 정복주사파들과 투쟁을 하는데 아주 이 전략 전술을 잘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강단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이 되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은 이번에 국회 탄핵되는 과정에서 가장 더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맞습니다. 의정활동을 네.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쇼로 한 게 아니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하는 이 국면에서는 가장 논리적으로 잘 무장되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누가 맡더라도 훌륭하게 지금의 이 비상 상황을 이끌어갈 비대위원장 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괜히 어설프게 저 검증도 되지 않은 또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 어디 데려다가 쓸 생각하지 말고 지금 거론된 이 4명은 어떤 면에서 다 검증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지금 아까 5분이라 그랬죠. 네. 5명의 이름. 네. 그중에 제가 아직 거론하지 않은 한 명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냥 이거 민심을 전하는 거니까.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미 권한대행을 했고 종북주사파와의 투쟁에 있어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뚜렷한 그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 통진당 해산을 시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 탄핵 심판의 핵심이 내란죄 아닙니까? 또 형사소추의 핵심도 내란죄잖아요. 이거는 검찰에서도 공안 쪽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무리 같은 검찰에도 이 특수통이나 강력부에 근무를 20년, 30년을 해도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다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것이 주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 부방대를 이끌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수년간 해왔고 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로부터의 강력한 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이 상황에서 그 비상대권을 가지고 당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당만 잘 이끌면 되는 게 아니라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도 연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투쟁과도 직간접적으로 조언도 주고 하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를 잘 갖춘 사람이 아니냐 해서 황교안 총리에 대한 추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5명 중에서 누가 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고 8년 전 상황과도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사실 거기에 예. 한 명 더 추가할 사람이 예, 있어요. 예, 추가해 주시죠. 예. 좌파와 싸우다가 예. 아니, 좌파 속에 있다가 우파로 들어와서 좌파와 싸우는 그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내 옆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런 때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슬이 성알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 구슬을 다 깰 수 있는 분이 중요한데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세력과 원내 세력을 통섭하면서 이 세력화를 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비대위의 목적은 하나여야 되잖아요. 우리 고 박사님 어떻습니까? 비대위의 목적이 뭐 당원 협의의 강화라든지 딱 하나죠. 딱 하나잖아요. 예,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없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인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저만 빼놓고 이 5명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해도 뭐 이상하다 하지 않을 정도의 우리 자유파가 갖고 있는 보유한 자원이잖아요. 저는 그중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나머지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해서 함께 하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막강 비대위원회가 된다. 이렇게 하면 다 역할 분담도 할 수 있고 원내 합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막강의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과 함께 싸워나가면 100% 우리가 이긴다. 확신합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 한동훈 체제에서 봤을 때 오늘 뭐 결국 한동훈이 쫓겨났지만은 한동훈 체제에서 봤을 때 이 국민의힘 원내 세력만으로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다. 그래서 결국 아스팔트 애국 국민들을 규합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전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저 총리님 어떻게 구사하는 게 좋을까요? 쉽지 않은 예.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뭐 저는 하여튼 부방대를 운영하면서 22,000명이 모이는 이런 대원들이 모여 있는 이런 조직인데 쉽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내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 가니까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비상 비대위 상황이 구성된다면 결국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5명 다 여기 모자라지 않는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뜻을 하나 모아줘야 됩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이 한 뜻을 모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 우리의 제일 큰 약점은 정치권에도 있지만 또 국민들에게도 있어요. 국민들이 좀 많이 응원하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국회가 잘못하면 국민이 또 우리 국민의힘 당이 잘못하면 국민이 우리가 잘못하면 국민이 해서 결국 승리의 길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간 싸움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더 급한 사람이 사실 이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넘어뜨리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전술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고 박사님? 그거 법대로 하면 됩니다. 네, 법대로.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란죄 수사에 내란죄 수개로 지금 검찰이 적시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두머리라고. 예. 그러니까 그 수사 받으면 돼요. 근데 법대로 받으면 됩니다. 뭐 저 같은 일개 시민도 뭐 좌파들로부터 수십 차례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그럼 제가 법대로 했죠. 우선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더라고요. 변호사 선임을 하고 변호사가 뭐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저를 이제 피고발인으로 부를 때 제가 뭐 조금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몇 시에 방송이 있고 저녁에 몇 시에 방송이 있고 어떻게 해서 그 시간에는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좀 연기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니까 또 경찰에서 법적으로 그걸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찰 수사 조사를 받아서 진술조서 쓰는 데만 해도 한 2달 걸리더군요. 네. 그렇게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인 고성국한테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나 뭐다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법적 보호 권한, 이거를 행사하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1년, 2년은 그 과정을 밟게 돼 있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종북주사파 이재명이 조국이한테는 또 윤미향이한테는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사법부가 줬어요.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재판 과정까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추되고 그 다음날 그래 영장 출두하라고 소환명령을 내려요?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지. 그럼 좌파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니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더구나 종북주사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제정신이 아니다. 뭐 미쳤다 막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 지금 좌파들 생각대로 직무정지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들 주장대로 뭔가 국가를 위해서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서두르냐고. 직무정지를 시켜놨으면 됐지. 그러면 이제는 법의 시간이고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의 그 방어권, 그 권리들을 충분히 법적으로 구사해 가면서 재판 받으면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은 지금 내란죄를 혐의로 지금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란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서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헌법재판소가 형사사건 심리하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내란죄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 권한이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그렇죠. 이게 탄핵거리냐 안 되냐만 판단하는데 이 탄핵 소추의 핵심 근거가 내란죄 아닙니까? 이거는 수사도 아직 안 됐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하냐고. 사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이게 현직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내란죄를 제외하면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특수본에서 이제 내란죄를 올가매어서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 총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이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총리님께서 내란죄 이게 성립이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거. 폭동. 요거예요. 아니 이게 참 폭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목적이 더 중요해요. 예. 내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폭동한 것이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폭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깡패가 가다 누굴 때렸단 말이에요. 세게 때렸단 말이에요. 총알 앞에서 때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실 앞에서. 이게 내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 폭행이지. 그럼 이게 목적범이에요. 네. 이 부분을 다 놓치고 무슨 계엄을 했니 뭐 하니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다시 집중을 하고 있어요. 목적이 없으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총님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또 다른 권력을 침탈하려고 한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제 자가당책에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대통령 아니라면 내란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본인이 국헌인데 예. 거기다가 나를 스스로 부서뜨리는 그런 행동을 할 목적으로 폭동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됐던 예도 없고 조사받았던 예도 없고 그런 것이 발생한 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 세계를 다 조사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언론 보도에 따만 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평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성립도 안 되는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이유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형사소추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놓고 봐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지그들도 법률가들은 알 거예요. 이게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걸. 그렇지만 무리해서 내란죄를 지금 적용하다 보니까 수사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총리님 이 내란죄만 가지고 형사소추를 하는 이 사건이 하나 한 트랙이 가고 탄핵 심판 또 트랙이 투 트랙으로 가는데 이 두 개의 트랙이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묶여서 같이 이제 판단할 텐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재판을 좀 이렇게 미룰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수사 중인데 탄핵을 해버리면 나중에 수사가 무혐의였다. 윤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면 그 탄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형시켰는데 살인범이 다른 데 있다. 예, 아니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죄가 안 되는 것이었다. 라고 판단 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다 검토해 보고서 판단할 일이지 서두르는 거는 악입니다. 잘못입니다. 이게 법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 어떻게든 막 빨리 해서 어떻게든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땅에 빨리 파묻어버리고 나중에 문제 이 내란죄가 성립 안 되더라도 이미 끝났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오리발 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저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에 이제 권한 대행을 했잖아요. 그때도 헌법재판관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 임명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임명 안 했다니까. 지금 요번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국회목 3명 민주당이 또 굳이 또 하나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여야 한 명씩 하고 한 명은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밀어붙여서 지금 2대1로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뭐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법학자들이 검토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국힘의 여당에서 추천한 이런 이제 장관급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언론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추천했다. 이러면 뭐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할 때는 간명하에 가야 돼요. 지금 이제 6명인데 6명이 뭐 끝내는 것이 맞겠다 싶고 한다면 그 중간에 집어넣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다. 나중에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수년 전에 그 박범계 전 장관 아니 뭐 그런 네. 것들 얘기 일일이 인용하면서까지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네. 보세요. 권한대행은 과도기적인 상황에 잠깐 동안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통령이라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권한대행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투표한 직선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사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국가가 진짜 헌정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 몇 달 동안 대통령 사인 대신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통치행위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권한대행을 하셨던 황교안 총리를 옆에 앉혀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권한대행의 그 운명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때 고건 총리도 일체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총리도 일체 적극적인 그 행정활동을 안 했다고요. 권한 대행이니까. 예, 누군가를 새로 임명을 한다거나 이런 걸 최소화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건 사인하지 않으면 국가가 중지될 것 같은 상황 이런 경우에만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고건 총리의 전례가 있고 황교안 총리의 전례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하면 안 된다. 국가가 정말 중지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인해주는 소극적 행정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박이 뭐라 그래, 그 누가 뭐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사건은 기각되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6명 이상 있어야 유효하다 하라고 하는 거는 법에는 없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관행이죠. 그게 관행이고 6명이 있어야 유효하다는 거는 법에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 한 명을 더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는 것이 관행으로 채워 나간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 새로 중간에 집어넣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 법으로 어길 수는 없죠. 요런 점은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때 자꾸 이제 뭐 전에 민주당이 그때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을 계속 안 하고 미루고 그렇죠. 정말 못하게 했어요. 예. 그러고 난데없이 지금 또 다시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그런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것을 승인하거나 응원해 하시지 않겠죠. 정말 정치를 꼼수 정치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날 이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기가 임기가-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2명을 또 보충해서 또 새롭게 가게 되면 사건 이 처리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 6명으로 있다가 이제 2명이 그만둬요. 네. 그러면 4명이잖아요. 그럼 4명. 심리가 중단돼야죠. 그렇죠. 심리가 중단돼야죠. 네. 그다음에 그 2명이 원래 이제 누가 추천하는 몫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3명 추천하고 뭐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3명 추천하고 국회에서 3명 여야. 추천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2명이 대통령이 추천했던 자리가 그만두게 되면 대통령이 추천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이 추천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심리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불가능해지죠. 예, 그러면 중단해야죠. 사실 4월 18일 날 나가는 그 두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저 추천해야 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이제 권한대행이 그렇죠. 한동훈 권한대행. 총리가 추천해서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네. 어쨌든 그거 절차를 밟기 이전에 지금 우리는 그 이를테면은 여당에서 하나 야당에서 하나 여야 합의를 하나라고 하는 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걸 이제 와서 집어넣는 것이 적절치 않듯이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한 몫이었으니까 그거는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못했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추천한 몫은 권한대행이 추천해서 6명 채우면 되죠.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절차를 끝내기 전까지는 중단돼야죠. 그렇죠. 이 심리를 지금 사실은 이 좌파 진영에 특히 이재명 쪽은 이 2명의 재판관 4월 18일 바뀌기 전에 이 사건 심리를 끝내고 뭔가 결론을 내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온당한 주장입니까? 온당하지 않죠. 네. 그래도 온당하겠습니까? 너무나 사법 사상이 없는 일이에요. 너무 졸속 아닙니까? 대법원도 마찬가지지만 헌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농단하는 거는 사법사상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이제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법치가 무너졌어요. 민주당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헌재 사태도 사실 법치가 무너진 일환으로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건 막 이런 상황에서라도 더욱더 법치를 강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졸속 재판에다가 여론 재판에다가 대통령 먼저 구속시키고 잡아놓고 나서 일을 벌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야기가 이제 결국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 버티는 힘이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법적 투쟁을 해서 버티는 힘을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천명을 했고 이제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외국 국민들이 버텨줘야 되는데 이제 이 투쟁의 전선의 무대를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쪽보다는 헌법재판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좀 대응해야 되는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버티면 이겨요. 버티면 이기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좀 비정상적으로 우리 쪽 시간을 빨리 돌리려고 하고 저 종북 주사파들의 시간은 최대한 늦추려고 종북 주사파들은 지금 아주 저 얄팍한 수를 쓰면서 획책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쪽 시계가 멈추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더 오래 버티면 돼요. 시간이 좀 늦게 가도. 자, 버티면 되는데 우선 버티는 주체는 1차적으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이 버텨줘야 돼요. 근데 대통령 버티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잘 버틸 거라는 전제하에 우리 자유파가 버텨줘야죠. 그런데 다들 헌재 앞으로 가서 이제 그 집회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그 잘못된 판결을 경고하자 이러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 앞에 집회를 했는데 이제 재판소로부터 100m 이내 인원은 접근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조치들이 있었어요. 뭐 사실은 법정 바로 앞까지 가서 데모하는 거는 어느 법원이나 그것은 안 된다고 할 테니까 그런 거를 다 지켜가면서 한다면 아마 그 안국동 사거리 쪽쯤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 수십만 명이 운집해서 집회하기는 쉽지 않은 공간일 겁니다. 비좁죠. 예, 그 자체가. 예. 그리고 그때 그 바람에 그 안국역 사거리에 그 지하철로 올라오던 분들 또는 지하도로 내려가던 분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몇 분이 정말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했잖아요. 네. 그 이제 우리 자유파들은 그런 면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한 가지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유파의 그 태극기 광화문 애국 세력이 그런 상황들을 그 지형 지물까지를 잘 고려해서 이 전략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지금 이끌어 온 사람은 정광훈 목사잖아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서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으로 모여라 뭐 이런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들 생각은 빤하잖아요. 아니 국회에서 탄핵 의견을 하니까 국회로 여의도로 모여야 된다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하지만 실제로 집회를 하다 보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자리를 선점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탄핵이 빨리 이루어질 줄 모르고 집회를 주로 광화문 쪽에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잡아놓으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광화문에 못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걸 여의도로 국회를 포위하자라고 머리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수십만 명, 100만 명 이상의 이 자유파 국민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헌재로 가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어떤 것이 법을 지키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우리 자유파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100% 지도부의 일임하고 지도부의 지침이 나오면 그것에 함께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사태에서 우리 꼭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럼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내렸고 뭐 이런 어려운 일을 이 길 가고 있나 그 본질이 뭘까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뭐 입법을 뭐 하고 싶어도 의회가 다 막고 국회가 다 막고 민주당이 다 막지 않았습니까? 사람 하나 추천해도 뭐 임명되지 못하도록 별별 짓을 다 했어요. 네. 예산이 있어야 대통령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 다 막고 본인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선 지금 와서는 자기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추경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아시고 계셔요. 아시니까 이걸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다 막힌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길로 이제 계엄령을 한 거예요. 계엄령이 뭐 잘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우리가 그 점을 흔들리지 않게 잡고 나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응원해야 되고 그래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집회에 관해서 참고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린다면 하여튼 제가 공관에 있을 때 100m 밖에서 하는데 그게 뭐 몇십만 명이 하니까 바로 옆에서 하는 소리 같아요. 네. 이런 장소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더라 그런 생각이죠. 문제는 그렇게 많이 이제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회할 때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막 100만 이상이 많이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9년 예. 100만 넘게 모였는데 안전사고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예, 이게 자유민주의 힘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빌미자필을 하지 말고 그래 정말 냉정하게 강하게 그렇게 싸우는 그런 자유우파의 모습을 보여주면 헌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억지로 흔드는 게 아니라 정의가 뭐냐. 탄핵 대상이 아닌 걸 갖고서 뭡니까 내란의 대상이 아닌 걸 갖고 내란이라고 가짜로 만들고 있다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나면 안 싸울 수가 없죠. 그런 점을 잘 지켜서 투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 과정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데 이 자유파 세력 사이에서도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덩어리의 용광로처럼 녹이려면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서로 이해하고 보도하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인해전술 같은 각계약전이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광화문 100만 집회를 하면 여러 단체들, 여러 수백 개 단체들이 사실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큰 흐름을 보면 정광훈 목사의 그 지도력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지금 이 종북주사파들은 무슨 상황만 벌어지면 지그들끼리 이 수괴들이 모여가지고 이 원탁회의. 구수회의를 합니다. 네. 원탁회의라는 이름의 구수회의를 해요. 네. 그거 보면 한 20-30명 정도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딱 결정이 되면 일사불란하게 역할 분담하고 움직이거든요. 우리 자유파는 그런 훈련은 아직 덜 돼 있어요. 네. 덜 돼 있지만 수많은 대중 집회를 거치고 8년 전에 그 뼈아픈 패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 정도 학습도 됐고 훈련도 됐고 또 그럴 만한 역량들이 조직적으로 갖춰졌어요. 이를테면 당장 전국 조직만 해도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자유마을이 전국 마을마다 3,600여 개가 있고 또 지금 황교안 총리가 정말 어려운 속에서 5년간 이끌어왔던 부방대가 지금 전국에 2만여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리고 그 비대위가 우리 자유파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로 구성이 되면 저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과 국민의힘 함께 연대하는 이 탄핵저지 국민연대 같은 것들을 긴급하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구성해서 이를테면 최소한 언제 어디에서 집회한다. 그리고 방향은 이렇다. 슬로건은 이렇다. 이 정도는 우리 자유파 진영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어떤 지침들을 내려주는 그런 이 공동투쟁본부 이런 것들은 급하게 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국민의힘이 체제 정비를 우선하고 그때를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누구랑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번 주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성을 목표로 해서 우리 황교안 총리부터 또 정광훈 목사부터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고저 합동 대응팀을 만드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잘 안 돼요.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하여튼 뭐 변호사도 최고의 변호사, 내 편이 아니라 최고의 변호사를 이제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리만 딱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리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해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내란이 아니다. 요 점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요 점을 좀 잘 챙겨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우리가 정말 1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같이 했는가 하면 정광훈 목사님과 또 조원진 대표 또 우리 교계의 리더들하고 함께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일대를 꽉 메우시라. 지금 모이는 보다 위아래로 다 해서 뭐 열 꽉 메우시라. 나는 그때 이제 우리 국힘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많이 모일 때라면 10만 이렇게 모이기로 했었는데 더해서 이쪽 우리 세종문화회관 일대를 다 메우겠다. 조원진 대표에게는 그 서울역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일대를 가득 메워달라. 그 교계는 또 교계대로 세종 시청 앞에 거기서 모였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걸 뭐 나는 연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연대라 우리가 다 마음 하나 모으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연대는 할 수 있거든요. 그 다 모이니까 그게 100만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싸고 나가야 될때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견이 있으면 연대의 의식을 가지고서 나가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제 경험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마지막 멘트로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해외 동포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개인이 바로 나라를 구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과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헌이 문란되고 헌법이 파괴되는 이런 시국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저를 비롯한 여러분 개인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개인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출연했는데요. 첫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알기 쉬운 시사 뉴스, 속 시원한 뉴스 논평, 아투TV 11시 이영풍 뉴스 브리핑 시간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황교안 전 총리님, 고성국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